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2월 23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이탈 닷새째,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0,000명에 육박하며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총선을 47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구로 지정돼 사실상 공천 배제된 초선의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다선 노웅래 의원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 여부는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추천 보류, 그리고 이어져서 취소가 조금 전 결정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비대위와 친윤계 간 타워게임이 벌어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잠시 뒤에 창당하는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장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면 뭐 갈등은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늘상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뭐 지금껏 이런 적 없었다고들 하는데 이런 점들 감안해서 오늘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장가 기자, 어제 얘기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명계 핵심 의원들 단수 공천하고 현역 의원들 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단수 공천한 의원들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CG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동대문 갑에,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동대문 을,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연수갑, 박범계 의원은 대전 서울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전략선거구는 총 5곳이 지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곳만 4곳입니다. 마포갑 노웅래, 동작을 이수진,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광명을 양기대 의원 등은 사실상 공천 배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원외 인사 2명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건 보면 뭐 어쨌든 이분들 다 친명계라고들 하는데 어떻습니까? 쭉 보시니까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 친명 횡재, 네, 그리고 이제 비명 횡사,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상당히 고양이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사천하면 안 된다. SNS에 잘못 고양이가 눌렀다. 예. 근데 고양이를 통해 뭐 고양이가 잘못 누를 리가 있습니까? 네. 사람이 눌렀겠죠. 다만 이제 고양이 핑계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좀 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친박 학살할 때. 지금 이제 문재인 친문 학살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그 이낙연 대표 표현에 하면 뭐 괴멸적인 갈등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다음 주에 네.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 그날 아마 이게 그 민주당의 이제 공천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네.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자, 강선필 대변인님, 일단은 가장 말이 나오는 게 어제 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이수진 의원 사실상 공천이 배제된 건데 이 지역을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좀 정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동봉투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다른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의정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공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배제가 된 건데 여기에 네. 대해서 탈당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 원조 친명이라든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시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본인 얼굴에 침 뱉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네, 얘기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에 사실 보면 이수진 의원이 동명이인이 이제 2명입니다. 2분인데 지역구와 비례의원이 2분인데 저희는 지금 서울 동작을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 얘기하고 있고 어제 탈당 선언하면서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비판했는데 의정 활동도 한번 어떤 모습 보였는지 저희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욕설이나 뭐 강제 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럼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위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보셨을 내용이고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만나봤는데 판사 출신이시고요. 지난 총선에 동작을의 전략 공천돼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었죠.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수진 의원은 좀 약간 한동훈 저격수로 나서면서 어쨌든 친명계로 좀 분류됐던 의원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다시피요. 정말 태도만 이제 고압적이고 내용 자체가 이제 뭐 맥락이나 팩트가 전혀 없잖아요. 의정 활동으로 보면 이제 그 컷오프가 맞죠. 객관적으로 보면 의정 활동만 평가하면 컷오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시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 어제 발언 중에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다. 이게 이거는 진짜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현동의 김인섭 씨 판결인데 네. 거기에 보면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가 이제 이재명 정진상의 로비에 의해서 이제 4단계 됐다.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의 피해를 봤다. 배임. 이런 게 쭉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의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런 데 그 판단 내용 아닙니까? 네. 이수진 의원은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다. 공직선거법에. 일단은 판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수진 의원의 저격이 어허. 계속될 테니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치명적인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공격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이 돼요. 강선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수진 의원이 이제 그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좀 나서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나설지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문제는 직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현동 뭘까요? 사건은 그 이수진 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이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로비를 해서 그 백현동의 어떤 이익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검찰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 중이에요. 중이죠.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건은 김인섭 씨 로비스트에게 정진상 씨가 돈을 받았는가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정진상 씨가 혹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프레임에 함께 동조를 하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듯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몸담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 본인의 수가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우물에 침 뱉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어떤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이수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뭐 역대에 공천을 하다 보면 네. 탈락이 됐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만 해도 저희 민주당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지만 각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다 각자 달라요. 그중에서 저는 이수진 의원이 하는 태도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이다.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수진 의원보다는 억울하다고 하면 훨씬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또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영주 부의장도 아니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직에 대해서 평생을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여론에 가지 편승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습 배워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수진 의원이 앞으로 어제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나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말을 더 할 것이냐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왜 자신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후회했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를요 대선 후보나 그다음에 이 당 대표나 심지어 이제 이 구속영장이 그 국회 왔을 때도 앞장서서 이제 막았을 거예요. 예. 이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후회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이제 밝히겠다. 백현동부터 이런 데 뜻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탈당만 했지 어느 당 갈지는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신당으로 이제 갈지 또는 이제 그 뭐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이거는 이제 좀 더 고민해 보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저격수로서 활동은 아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판사 출신인데다가 상당히 그 내용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그 가장 신경 쓰이는 저격수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한 명 늘어났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진전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가 이제는 추미애 전 장관 대 나경원 전 의원이죠.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지금 33% 약간 약진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직 민주당의 후보자로서 추미애 전 장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제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같은 비슷한 스펙에 또 비슷한 어떤 정치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고 둘 다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전에 직접 돌입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어떤 저력을 보여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 한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좁혀질 거라 보십니까? 굳어질 거라 보십니까?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 측에 좀 취재해 보니까요. 예. 추미애 대표 오는 걸 제일 원합니다. 추나땡.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이제 거론되는데 그분은 좀 상대적으로 추미애 대표보다는 이게 좀 젊은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뭐 누가 올지 누가 와도 이제 관계 없다. 자신 있다. 이게 나경원 캠프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는 게 훨씬 이게 부담 없이 싸울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그냥 경력만 보면 이게 빅매치인지 몰라도 네. 실질적인 여론이나 보면요. 나경원 의원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지금 자막을 한번 보면서 속보 한번 보겠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결국 3인 경선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박광훈, 윤영찬 의원도 2인 경선으로 가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노웅래 의원 네. 사실상 컷오프 됐다는 노웅래 의원 얘기도 해볼 텐데 어제 곧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단식 농성 장소가 여의도 이재명 대표 당대표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당신 농성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이 민주당 공관위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갑 지역구를 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품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닌데 왜 내가 있는 이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느냐, 이 부분은 고무줄 잣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이 해당 지역구에 8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이 상대 후보와 나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나게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부분 난 승복할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꽂아 넣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날선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서 공관위가 발표한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낭을 두고요. 무기한 당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라면서 본인 지역구에 대한 이 당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식 농성하는 영상을 좀 보고 계셨는데 그럼 노웅래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육성으로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공관위 결정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공천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선거의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좀 항의를 하려고 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당대표 회의실로 농성 장소를 잡았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가 회의 장소를 아예 다른 데로 조금 전에 바꿔서 해서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 대표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당사로 이제 그 피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게 피해만 단일가 될 게 아니에요. 그저께 그 의총장에도 이제 그 참석 안 했잖아요. 불참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하려면 노웅래 의원이 도대체 어떤 점에 불만이고 뭐가 문제 제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만나야죠. 뭐 이게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피합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보고 아마 이제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금품 관련 재판이 나 혼자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돈봉투 300만 원 의혹 받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공천 주면서 왜 내만 이게 배제하느냐. 돈봉투 한 20명 되죠? 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 당신도 130억 FC 뇌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냐? 130억. 근데 나는 몇 천만인데 왜 내만 배제하느냐? 이런 이제 항의가 아닌가. 따라서 이 모든 게 뇌물, 배임, 엄청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되는 바람에 모든 이게 반발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제였나요? 의총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노웅래 의원이 나온 어떤 당대표실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최고위 하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우리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고 또 저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적 관계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좀 수용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학 선배고 거기에 대해 좀 미안함이 있지만 공당의 결정이다. 사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강정필 부대변인 일단은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탈당 선언했고 한 명은 단식 농성하고 있다. 어떻게 좀 뭐 최근 민주당 공천 어떤 파동이라고는 얘기까지 하는데 쭉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좀 의견을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 야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십남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십남매. 예, 그러니까 남매가 십남매나 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부족해요. 아하하. 하지만 여당은 두 형제예요. 네. 그러니까 형제가 2명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벌어서 갖다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주니까 넉넉해요. 간식도 있고. 챙겨줄 것이 많다. 네, 하지만 저희 야당 같은 경우는 줄 게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천에서 배제되면 이런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중도 무상층에 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비록 시끄럽지만 공천이 끝나면 통합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웅래 의원 잠깐 얘기하기 전에 속보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 속보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장가 기자,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소식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하루 만에 기각이 됐고요.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강북을에서 정봉주 그리고 이승훈 후보와 함께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통보에 반발을 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공관위에서는 평가에 하자가 있는지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재심 신청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시스템 공천에 위반된 거라면서 평가 점수 그리고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이 마련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했고 또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납득되지 않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의 어떤 시험지 성적표를 보여달라. 이 말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로 대답했을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0점 받은 의원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조금 짐작되는 거 아니냐면 살짝 웃어 보이는데 글쎄요 0점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저 모습 보면 조금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히나 그 정치인에게서 거의 생명과 같은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실 무거운 분위기여야 하고요. 엄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3인 경선으로 방금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국회의원과 경선 후보자들이 양자 구도가 되면 다른 후보들의 표가 한 곳으로 모이고 아마 현역 때 그 도전자의 구도가 1대1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거든요. 예. 지금 광주에서 나타난 현역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호남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승훈 변호사라고 지역의 경쟁력이 매우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경쟁력이 있죠.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의 표가 저는 갈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아마 페널티를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0점 받은 의원들은 지금 뭐 공천 파동 관련해서 쭉 나왔던 의원들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예.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당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 발의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다면 평가.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승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면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이고 주류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한 어쨌든 친명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비명 의원들에게 아무래도 다면평가에 대해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뭐 화제라고 할까요? 뭐 눈길을 끌었다고 할까요? 뭐 눈총이라고 할까요? 여러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컷오프된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어제 계속 이어졌는데 또 탈당 선언까지 했고요. 좀 엄중한 상황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였나요? 앞두고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좀 찍혔어. 좀 그분들 좀 속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정성이 없는 거죠. 김영주 부의장 있잖아요. 예. 이분도 존경하는데 뭐 안타깝다 하니까 더 모욕적이다.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말에 진정성이 안 담기니까 오히려 이제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0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0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동료끼리.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아마 재판 가면요. 거의 패소할 겁니다. 0점이. 재판이요?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예. 0점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현대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청문하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가 있어도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대요. 판사다 이제 판결문 쓸 때도 이유를 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이유를 공개를 안 합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적절했다 보십니까? 뭐 어떤 일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 모든 공천에 있어서 파열음이 생기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험지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알게 되겠습니까? 언론에 이제 공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험 자체가 부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대 양당이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배제된 분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결과는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저 상황도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이재명 대표 하위 20% 네, 좀 입장을 내놨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시기에 어떤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렇게 불만이 한꺼번에 쌓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공천을 빨리 끝내버리면 결국에는 후보자들과 함께 단합해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쭉 듣다 보면은 언제 공천 때마다 어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파열은 항상 있었다. 감안하고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가 기자, 일단은 민주당이 현역 평가 직전에 룰을 바꿨다. 시험 직전에 이제 규칙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당에서 이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요. 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관련 서류의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대목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원 평가 방법에 당대표와 국무위원은 수행기간에 비례해서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수행 실적 등의 평균 점수를 가산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당대표는 의정 활동을 평시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 조항을 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는요. 수행 기간에 비례해서 입법 실적 등 일부 항목 점수 조정이라고 바꿨습니다. 가산에서 조정이라고 바꾼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표현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가산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평가에 대한 방어막을 좀 미리 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번 조간신문의 보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건 변호사님, 또 친명 핵심 김병기 의원이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다. 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이 여론업체 선정이 원래 최종 PT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세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왜 리서치 DNA,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리서치 DNA 업체가 왜 빠졌냐라면서 당 선관위 쪽에 항의를 했고, 그러자 하루 뒤에 이 업체가 추가되면서 총 4곳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당 관계자는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라는 의혹이 지금 일부 보도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요, 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하면서요, 그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말을 들어서 절차대로 하시라라는 말만 했는데 하루 뒤에 그 업체가 추가됐더라라는 것이 김병기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현역 하위 20% 평가 대상에 비명계가 몰렸다라는 부분이 이 차기 당권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지금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이 비선 조직이 개입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환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 내용 이재명 대표 쭉 반박을 했는데 어떤 관계에 있냐, 새우깡이 비교하기도 하는데 쭉 보시면 어떻게 반론 해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업체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거는요, 민주당의 의석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보다는 이제 4개로 어떤 풀을 늘리는 게 저는 구조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거에 성남시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당 공보국에서 말을 했어요. KSOI라는 그 회사인 것 같은데, 평가 업무를 했다는 거,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당 공보국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는 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조사 점수를 뭐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양당의 대표들은요, 법안 발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론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통해서 채택된 것을 대표의 명의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지,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것만 해왔다는 거. 네. 그리고 상임이라든가 그런 출석률 같은 경우는 역대 대표들이 그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역대 여당, 야당 대표들에게 다 그런 점이 지적되어 왔다는 것. 이재명 대표만 출석률이 낮고 법안 통과가 낮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가 직전 규칙 바꿨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 관여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시합을 앞두고요, 룰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평가를 앞두고 이제 바로 뭐 대표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이유다. 오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조사기관이 문제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론과 관련한 아무런 이게 의혹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령 여론조사부터. 그런데 그만큼 이게 투명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제대로 이제 선정해서 딱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남시에 용역했던 업체,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친분이 있는 업체가 아닌가, 이런 데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재명 대표인데 척근이 들어갔다, 이런 데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가볍게 넘겨볼 의혹이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를 추천한 거 아닙니까? 여론으로 경선하잖아요. 네. 실제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불투명하게 도중에 추가한다든지 뭐 또 이게 의혹 있는, 이거는 분명히 규명을 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라, 책임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혁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툭하면 그냥 무조건 사퇴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사퇴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천을 보십시오. 제3자가 봐도 이제 그 너무 친명하고 이제 비명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따라서 이제 그 공천이 불투명하고 이제 불공정하고 결국 이제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아마 이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네. 원로들까지 뭐 원로들이 이제 뭐 다른 게 사적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전직 총리 김부겸, 그다음에 정세균, 네. 그다음에 전직 의장들까지 다 원로들이 나서서 이대로 이게 공천할 수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로들이 전면 다 나선 거는 제가 알기로 이게 드문 일이에요. 날마다 한 번씩 툭 던져보는 사퇴 요구가 아니다 말이죠. 저는 좀 이게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봅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진보성향신문도 이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다. 이런 좀 헤드라인까지 잡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같은 맥락상에서 봤을 때. 네. 그 원로들이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명히 비명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고 친명이 호남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커져가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말 측근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보고 사퇴를 하라는 것은요. 어떤 정말 쉽게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를 앞으로 경선이 끝나든지 아니면 뭐 공천이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론이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비장의 카드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뭐 감정적으로 나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그만두시오 이렇게 해서 물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혁 변호사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조동식 사무총장이 불출마하거나 뭐 이런 카드를 좀 내밀어야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또 민주당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일단 불출마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철규, 그다음에 장동혁,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김영동 전부 이제 경선으로 갑니다. 네. 전부 이제 경선으로 가요. 실제 그 김영동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은요. 상당히 그 안동 예천에서 처절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전에 천준호 비서실장 아닙니까? 천준호. 그리고 이제 지도부 있잖아요. 최고위원들. 예. 전부 이게 단수 공천 됐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도. 그리고 이제 그 사무총장, 그다음에 수석부총장, 그 지역은 아예 시흥시장, 그다음에 동작구청장을 컷오프 시켜놓고 단수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도부나 친명 핵심은 전부 단수예요. 나머지는 전부 비명은 겨우 이제 기회를 준 게 아까 박용진 3인 경선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경선인데 20, 30% 감점을 받고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한가? 저는 이 점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본인이 이제 지금이라도 불출마하고 잘못된 이게 경선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나오고 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쨌든 뭐 사과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어제 서울 모처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서 오찬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오찬은요, 1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격화하고 있는 당내의 이 공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원내대표는요,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찾아가서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통지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2월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탈당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4선 의원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로 만약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할 경우 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김 부의장에 대해서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이번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라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역량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이 공천 시스템으로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이 신뢰를 다시금 되찾겠다라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막에 홍익표 사투 이렇게 갔는데 사투 벌이고 있는 홍익표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쭉 들어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뭐 일이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뭐 역할 분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굳은 일을 홍익표 원내대표 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사실 그 가족으로 봐도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고 네.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최근에 의원 총회를 했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정무적 판단으로 봤을 때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 공천 때문에 성토가 나여 있는데 거기서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친명 발휘하셨던 그 많은 친명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15분의 비명계 의원이 발언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책임 있게 말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듣던 도중에 퇴장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아니 본인께서 평소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생생하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인자로서. 그럼요. 그리고 아니 성토가 나 있는 사람한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친명들이 어디 갔냐? 저는 이런 모습 지적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일단 총선이 앞두고 있어서 이제 공천 갈등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쌍특검법 재표결 카드 들고 나와서 뭐 29일 날 대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이런 저런 상황 봤을 때 국면 전환에 좀 도움이 되는 카드일까요? 어떨까요? 아마 근데 지금도 너무 늦은 거죠. 늦었다. 원래는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이제 그 즉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탈 세력이 있으면 좀 이제 찬성이 있을까 싶어서 정략적으로 늦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요 현역들을 거의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경선기를 주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탈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민주당에서 많이 탈당도 하고 지금 이제 공천에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29일 표결하면요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오히려 좀 나올 수 이게 있다.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공천 불만하고 탈락한 의원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선으로 불이익하게 경선을 감수하는 과지욕을 참고 있는 이런 데 의원들이 어떨지 아마 이제 그 통과되기는 3분의 1로 통과되기는 이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공천 과정을 좀 늦출 수도 있다. 뭐 경합 지역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탈표 막기 위해서 늦춘 게 아니고 예.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텃밭은 마지막에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면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최대한 이게 그 등록 기한까지 늦추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도. 그걸 떠나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국내외 얘기를 지금 해볼 텐데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네, 양당 대표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잡음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제 잡음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쇄신 감동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4선 중진입니다.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 선언했고요.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공천 보류가 됐고 조금 전에 결국 취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지역 3회 이상 낙선자에게 경선 득표의 30%를 감점하는 규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경선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이 조금 전에 취소가 됐죠. 조금 전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단수 공천 일단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의 재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에요. 같은 당 시의원,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그리고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가 됐고 그리고 8월에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단수 공천 발표를 할 때는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김연아 후보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연아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일종의 그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철규 공관위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충돌하는 양상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한 위원장 비대위와 뭐 친윤계 의원 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과대 잘못된 해석이고요. 예. 김연아 의원은 이제 원래는 유승민 의원하고 되게 가까운 네. 원래 친윤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뭐 굳이 친윤 이철규 위원이 막 그냥 밀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마 이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 같아요. 이 사건이 이제 그 작년에 검찰로 송치가 됐으면 빨리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워낙 사건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을 안 해주니까 명쾌하게.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철규 공관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이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미 검찰로 사건이 왔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의혹이 있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 예. 이래서 이게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아직 어떤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닌데 이게 뭐 친윤이냐 또는 이제 친한동훈이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 순수하게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 이거 가지고 이게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이 조금 이따 2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좀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저기 강성필 부대변인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와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좀 관철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지켜볼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네. 과거의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그대로 공천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공천 잡음이 안 나고 공천 잡음이 안 난다는 것은 현역이 컷오프가 안 된다는 것이고 현역 컷오프도 과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은 사람은 컷오프 시킨다고 했는데 현역이 컷오프가 되지 않으니까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론조사 잡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현역들이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어부지리다. 네, 왜 어부지리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재표결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현역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김연아 전 의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진모 검사라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유죄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조폭 돈다발 가짜뉴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 유죄를 받은 장현아 후보도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정진석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해서 사실 많이 감춰져 있는 면이 있다. 국민의힘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공천은 훗날 그 선거에서 중도 무당층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감동 공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변호사님,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서 컷오프된 인물이 아직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선이나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현역 의원도 19명이나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인적 쇄신의 폭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를 넘어서서 이 공천 과정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공관위에서는 현재까지 발표가 보류되고 있는 인원의 상당수는 사실상 불출마 선언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해당 인원 중에는 이 하위 10%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까지 포함됐다라고 기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까지 쳐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폭이 넓은 인적 쇄신이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들에게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좀 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행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을 요즘 많이 찾아서 주민들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디를 가나요? 명룡대전이 펼쳐질 계양을로 향하는데요. 오후 3시에는 박촌역 인천 1호선을 먼저 찾게 됩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 4시에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자를 스쳐 지나갔던 곳, 바로 계양산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상인들과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저녁 6시 30분에는요. 퇴근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인사하면서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광진 갔다가 구로 찍고 오늘은 인천 계양 간다고 하는데 인천 계양하면 사실 명룡대전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라고도 하는데 가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천수 네. 축구 선수도 이제 후원회장으로 모시고요. 예. 그다음에 윤영선 우리 원래 전 위원장이죠. 방역위원장이죠. 이분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늘 한동훈 위원장까지 오면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승필 부위원님 말씀 중에 예. 장영하 최고가 이게 유죄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재판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소를 안 했다가 재정 신청해서 아마 기소가 돼가 재판 중으로 알고 있지 유죄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진석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박모 판사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실형을 때려버렸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판결로 항소심 중에 있다. 다툼에 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좀 어떻게 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영하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한번 행보까지 한번 받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얘기인데 장가 기자, 국민의 미래라고 하죠. 국민의힘 위성정당 조금 전에 창당을 했어요. 지금 창당식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서 예. 우선 정리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위성정당 대표에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이나 김예지 의원 등이 거론이 됐었는데 대표의 실무자인 당직자를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 당대표로 조철희 당 사무처 총무국장을 내정을 했지만 네. 이를 취소하고 조혜정 정책국장을 새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다른 들어왔고요. 국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이라도 이 당대표에 왜 전현직 의원 안 넣고 당직자를 넣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당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위성정당에 최소 7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보내서 기호 4번을 받겠다는 전략인데요. 지역구 공천 신청을 안 한 비례 현역 8명과 컷오프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소정원 변호사님, 일단 최소 7명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는데 뭐 누가 가야 됩니까? 이거 어느 의원들이 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제 그 기호가 이제 그 앞에 2개 빼고 나면 4번이 돼야 되니까 6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비례 중에서 불출마 아예 하신 분도 한 7, 8분 돼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컷오프 되신 분들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아예 불출마하신 분도 있고, 또 지역구에서 이제 그 떨어지신 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이게 무난히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정영환 변호사님 뭐 벌금 70이 항소심 놓고 네. 대법원 중에 다투고 있고 네. 벌금 70이니까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국민의힘도 당인데 당대표가 당직자한테 대표를 맡긴다는 것도 좀 생경한 분위기인데 뭐 4년 전에 한성교 의원, 황성교 당대표 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 뭐 저는 아주 잘했다 봐요. 오히려 이제 사심이 있는 막 거물급 정치인보다 네. 당뇨 중에 이분이 당뇨 공채 6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도 일했고 당도 일했고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 당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 아닌가. 제3지대 개혁신당 얘기인데 이고은 변호사님,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결국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을 했어요.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전체 공천 과정을 이끌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당보다 이 중량감 있고 또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라면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이 공천 업무에 신속히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뭐 불러도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수락을 한 것 같은데 김인 전 위원장 보면은 2012년 총선 대선, 2016년 총선 뭐 여러 당 옮기면서 뭐 당을 이끌었었는데 이번엔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좀 좋은 카드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 뭐 이번에는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분 스스로 이제 옛날에 그 진보 정당에서 3번, 그다음에 보수에서 2번, 네. 5번 했잖아요. 근데 2016년에 스스로 셀프 2번을 줬거든요. 비례대표로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만에 하나 걱정인데 김종인 이분이 또 셀프 2번에가 배틀 또 달 예.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엄중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